팀장님. 아니,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요. 사고만 안 나게 관리 잘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센터에서 제일 큰 사고를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야? 현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저 여자가 뭘? 아수라장이었죠. 이게 어떻게 제 핸드폰에 들어왔는지 궁금하시죠? 사람들은 저를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에만 일하고 낮엔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유령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걸 듣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죠.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36살 한설인이 어떻게 유령이 됐는지, 그리고 왜 오늘 밤 이 회의실에 서게 됐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복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딱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을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6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 전부였을지도 모르죠.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왜 사람들에게 유령이라 불렸는지부터. 저는 한설인, 올해 36입니다. 직업은 물류센터 야간 관리자예요. 사람들이 잠들 때 저는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출근할 때 저는 집으로 돌아가죠. 해가 지면 출근하고 해가 뜨면 퇴근합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 있다는 건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었죠. 창밖이 깜깜한데 형광등 아래서 일하다 보면 제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더군요.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현우가 같은 센터 주간 팀장이었거든요. 현우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저는 밤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에 퇴근했죠.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도 야간 사람이 부족해서 내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결혼 첫 해 현우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부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일주일만 채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됐고 한 달이 1년이 됐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물류센터 야간은 조용했어요. 낮과 달리 사람이 적었죠. 주간에는 직원이 50명이 넘게 바글바글한데 야간은 고작 15명 남짓이었습니다. 지게차 소리,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기계음, 송장 출력기에서 찍찍거리는 소리. 그게 제 밤을 채우는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야간 근무자니까 낮에 안 보여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설인? 아, 현우 팀장 와이프? 이름만 관리자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맞아. 밤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 아냐? 현우 팀장 눈치 보느라 자리 하나 만들어준 거지.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들려온 동료들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화장지 바닥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유령처럼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다는 거였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는 낮에 일했으니 저녁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현우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여보, 밥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어.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저는 새벽 7시에 집에 도착해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낮 12시쯤 잠자리에 들었죠. 오후 8시에 일어나 샤워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우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안 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현우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저는 듣기만 했죠. 오늘 센터에 본사 감사 나온대. 야간 쪽 정리 좀 제대로 해놔. 주말에 우리 팀 회식 있어. 당연히 내가 세팅하는 거 알지? 설이나 내 와이셔츠 다림질 안 했어? 출근 시간 다 됐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그 말만 반복했어요. 물류센터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현우의 그림자였습니다. 현우가 빛나면 저는 더 어두워졌죠. 현우가 주간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현우 주변에 모였어요. 저는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제게 축하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현우의 아내라는 것 빼고는 제 존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죠. 밤 11시 물류센터 창고 2층에서 바라본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노란 지게차 불빛이 어둠 속을 오가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상자들이 끝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클립보드를 들고 재고를 확인했죠. 관리자님, 3번 구역 적재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온도 체크는 했죠? 네, 이상 없습니다. 야간 직원들과 나누는 대화는 딱 이 정도였습니다. 업무 지시, 확인, 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3시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텅 빈 사무실에 울렸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일 주간 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현우가 아침에 출근하면 제자리에 놓인 서류를 보고 일을 시작할 거예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냥 야간 관리 보고서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반쯤 되면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하죠. 저는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리자님, 먼저 들어가세요. 마무리는 저희가 할게요. 고생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야간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제 차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길, 도로에는 출근하는 차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우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는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에 섰어요. 다녀올게. 저녁은 알아서 먹어. 현우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령이라고요. 맞아요. 저는 유령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유령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본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걸 기록한다는 것도. 그런 생활이 5년째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분기별 업무 회의가 있다고 통보가 왔어요. 주간팀과 야간팀이 함께 모여 각자 성과를 발표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이 회의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야간 동선 개선안이었어요. 물류센터는 넓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컸죠. 야간에는 인력이 적으니까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저는 3개월 동안 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어느 구역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지, 어떤 동선이 중복되는지 일일이 체크했죠. 그 결과 야간 작업 시간을 평균 40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밤새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그래프도 만들고 비교 자료도 첨부했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어보고 또 열어봤습니다.
완벽했어요. 이번만큼은 제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회의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보통은 밤 10시에 출근하지만 회의가 3시에 시작이라 낮에 나온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주간팀 직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상석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앉으세요, 한 관리자님.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주간팀 사람들 사이에 야간팀은 저 혼자뿐이었죠. 다른 야간 직원들은 낮에 자야 하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주간팀 발표가 먼저였습니다. 현우가 일어나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죠. 이번 분기 우리 주간팀은 처리량을 전 분기 대비 15%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 효율을 극대화한 결과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죠. 주간팀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에 든 리모컨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야간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야간 작업 동선을 분석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현우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말을 멈추고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설이나, 그거 꼭 지금 발표해야 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 앞에서 반말로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간은 말이야. 그냥 사고 없이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야. 굳이 머리 쓸 필요 없어. 복잡하게 뭘 바꾸려고 그래.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웠어요. 동선 개선? 그런 건 내가 주간 시간대 고려해서 이미 다 계획해놨어. 넌 그냥 내가 짜놓은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누군가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영업팀 김 대리였죠. 입을 가리고 옆 사람과 속닥거렸습니다. 설이나.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넌 집에서 살림하느라 피곤하잖아. 낮에 자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준비하면 몸만 상해. 앉아 있어. 내가 할게.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뺨을 맞는 게 나았을 거예요. 이건 그보다 더 아팠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동정하는 눈빛, 민망해하는 표정, 무관심한 얼굴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제 자리로 가서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제가 준비한 파일을 열더니 화면을 훑어봤죠. 괜찮네. 내가 좀 다듬어서 다음 회의 때 발표할게. 수고했어, 설이나. 그리고는 제 파일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것을 치우듯이요.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관리자님, 소장님이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팀장 말이 맞아요. 야간은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장님도 나가셨어요. 회의실에는 저 혼자 남았죠. 노트북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초라하고 작아 보였죠.
3개월이었습니다. 밤마다 센터를 돌아다니며 기록하고 주말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잠주려가며 보고서를 만든 시간이요. 그게 5분 만에 무용지물이 됐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회의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탕비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팀장님 부인 불쌍하더라. 남편한테 저렇게 망신당하고. 그래도 어쩌겠어. 팀장 말이 맞잖아. 야간은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맞아. 괜히 튀려고 하다가 봉변당한 거야. 주제 파악 못한 거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탕비실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요. 저녁 8시 저는 다시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야간 직원들이 인사를 했어요. 관리자님,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응, 잘 끝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밤 11시 센터는 조용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2층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현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야간은 그냥 사고 없이 시간만 때우면 돼. 머리 쓰는 건 내가 할게. 넌 집에서 살림하느라 피곤하잖아. 저는 한심했습니다. 5년 동안 뭘 한 걸까요? 밤마다 이 센터를 지키면서 저는 무엇을 위해 일한 걸까요? 현우의 그림자, 현우를 빛나게 하기 위한 어둠. 그게 제 역할의 전부였나 봅니다.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이 하나 떴어요. 현우가 보낸 거였죠. 제목은 야간팀 업무 지침 개정이었습니다. 내용을 열어봤어요. 제가 만든 동선 개선안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죠. 단 작성자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저는 센터를 순찰했습니다. 1층 창고부터 2층 사무실까지 3층 냉동구역까지 전부 돌았어요. 온도를 체크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점검했죠. 제 발자국 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령처럼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죠. 무시당하고 깎아내려지고 존재를 부정당한 그 순간부터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 그 일이 있고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센터에 새 직원이 들어왔어요. 계약직으로 채용된 최윤정이라는 여자였죠. 28살, 저보다 8살 어렸습니다. 윤정은 첫날부터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죠. 화장을 진하게 했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밝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윤정은 주간팀에 배치됐습니다. 현우의 팀이었죠. 저는 야간 인수인계 때 한번 스쳐 지나가듯 윤정을 봤어요.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저녁 6시에 퇴근하던 현우가 8시, 9시가 돼도 집에 안 들어왔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전화를 걸면 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신입 교육 중이야. 손이 많이 가서 그래. 먼저 자. 신입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죠.
회사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후에 잠깐 센터에 들렀어요. 재고 장부를 확인하려고요. 주간 근무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빴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것 봐, 윤정아. 이렇게 하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사무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우가 윤정 옆에 딱 붙어 서서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현우의 손이 윤정의 어깨에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는 거라고, 제가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날 밤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야간 직원 중 하나인 박 대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관리자님, 요즘 주간팀에 새로 온 최윤정이요. 팀장님하고 엄청 친한 것 같던데 관리자님은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둘이 맨날 붙어 다니길래요. 회식도 둘이서만 따로 가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일 가르치는 거겠죠. 하지만 속은 불편했어요. 회식을 둘이서만 간다고요. 현우는 제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낮 시간에 센터에 나갔어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윤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선배님. 안녕하세요. 윤정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안녕하세요. 선배님, 야간 관리자시잖아요. 힘드시죠? 밤에 일하는 거.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윤정은 제 옆에 서서 커피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말을 꺼냈어요. 선배님,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선배님은 이름만 관리자지 실무는 하나도 모르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타던 손을 멈췄습니다. 윤정을 봤어요. 윤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팀장님이 그래요. 선배님 때문에 자기가 야간 일까지 신경 써야 해서 힘들다고요. 집에서도 살림 제대로 못 하신다면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우가 저를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신입 직원한테까지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그냥 들은 거예요, 선배님. 화내지 마세요. 윤정은 커피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탕비실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후들거렸죠. 실무를 모른다고요.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저는 5년 동안 밤마다 이 센터를 지켰습니다. 재고를 관리하고 안전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해결했죠. 집에서는 새벽에 퇴근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차렸어요. 현우가 편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현우는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여보, 오늘 최윤정이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던데. 현우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이가? 무슨 말? 당신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일도 못하고 살림도 못한다고. 현우는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욕은 무슨,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실제로 넌 일도 별로 안 하잖아. 내가 5년 동안 야간 관리를 했는데 일을 안 해? 야간 관리가 무슨 일이야.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는 거지. 진짜 일은 낮에 하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우는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냈어요. 그리고 윤정이한테 왜 그래? 애는 일도 잘하고 똑똑한데. 넌 좀 배워야 해. 내가 뭘 배워야 하는데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법. 윤정이 봐. 항상 밝고 긍정적이잖아. 넌 맨날 우울한 얼굴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야. 현우는 맥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윤정을 배우라고요. 저보다 8살 어린 입사한 지 2달도 안 된 신입을 배우라고요. 다음 주 회식 때였습니다. 주간팀과 야간팀이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소장님이 꼭 오라고 하셨죠.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2층 사무실에서 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갑자기 1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그락, 쾅, 와르르.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단을 뛰어 내려갔죠. 1층 분류구역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어요. 상자들이 뒤엉켜 쌓여 있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에러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어요. 배송 코드가 전부 뒤섞여 있었죠. 서울로 가야 할 물건이 부산으로, 부산 것이 대구로, 대구 것이 인천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배송지가 통째로 뒤바뀐 거였죠. 관리자님, 이거 어떡해요? 야간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일단 벨트 정지시키고 이미 나간 물건 확인해요. 빨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난 3시간 동안 처리된 물건이 3만 개가 넘었죠. 전부 잘못된 주소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새벽 6시 주간팀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1층의 난장판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현우가 소리쳤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여보, 새벽에 시스템 오류가 생겨서. 시스템 오류? 내가 뭘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건드린 게 없어요. 현우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장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소장님이 급히 달려왔죠. 대체 무슨 일입니까? 소장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당연했죠. 이 정도 규모의 오류는 회사 역사상 처음이었으니까요. 소장님,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본사 팀장들까지 급히 내려왔어요. 손해액 계산이 나왔습니다. 재배송 비용, 고객 보상, 평판 손실까지 합치면 최소 60억이었어요. 최악의 경우 100억을 넘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사 이사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소장님, 현우가 일어섰어요. 저를 돌아봤죠.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이었어요. 걱정 가득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죠. 현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제 아내가 그날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봤어요. 현우는 제 손을 꽉 쥐었죠. 서린이가 요즘 불면증이 심해서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약을 먹고 근무를 했는데 아무래도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시스템 코드를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현우는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현우는 소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저를 벌하시고 아내는 해고 정도로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약을 먹었다고요? 제가 시스템을 잘못 건드렸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어요. 윤정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제가 야간 인수인계하러 올라갔을 때 선배님이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윤정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그냥 쉬고 싶다고 하시면서 컴퓨터를 막 누르시는 거예요. 제가 말렸는데 안 들으시고요. 거짓말이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정을 노려봤어요. 나는 그날 당신을 본 적도 없어. 야간에 당신이 왜 올라와? 선배님, 증거 있어요. 윤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었죠. 시간은 새벽 1시 47분이었어요. 봐요. 선배님이 시스템 설정 화면에 들어가시잖아요. 영상 속 저는 분명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한 관리자, 소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정말 나가세요. 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빙 돌았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차장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우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6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저를 범인으로 만들었어요. 약을 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다고 했죠. 그리고 해고로 끝내달라고 했어요. 윤정도 한패였습니다. 증거 영상까지 준비했더군요. 저는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도록 세게 쥐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현우와 윤정이 짜고 저를 제물로 바치려 한 거였습니다. 저를 회사에서 쫓아내고 윤정이 제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 둘 다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랫동안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장님이었습니다. 한 관리자,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혐의를 벗지 못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일주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현우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배신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표정으로 저를 파멸시켰죠. 하지만 현우는 몰랐습니다. 유령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본다는 거리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진짜 유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현우와 윤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유령으로요. 일주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5년 동안 야간 관리자로 일하며 쌓아온 게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센터 지하 1층 서버실이었어요. 밤 11시, 야간 근무 시간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정직 상태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관리자님, 오늘도 오셨어요? 응, 일 좀 정리하려고. 저는 서버실 문을 열었습니다. 카드키가 필요한 곳이었죠. 야간 관리자인 저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서버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만 울렸죠. 저는 메인 서버 앞에 앉았어요. 로그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의 모든 시스템 접속 기록은 여기에 남아요. 누가, 언제, 어떤 아이디로 접속했는지 전부 나오죠. 저는 사고가 난 그날 새벽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새벽 1시 32분, 제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접속 위치가 2층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1층 창고 구역 단말기였어요. 저는 그 시간에 2층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1층에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제 아이디를 도용한 겁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기록을 뒤졌습니다. 더 파고들었죠. 새벽 1시 15분 마스터키 복제 기록이 나왔습니다. 마스터키는 모든 단말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본사 임원금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 이 키를 복제했더군요. 복제한 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했습니다. 현우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증거를 확보한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게 필요했어요. 저는 서버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우의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검은색 소나타였죠.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비상키를 알고 있었거든요.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영상을 복사했어요. 노트북에 연결해서 하나하나 확인했죠. 3일 전 영상이었습니다. 현우의 차 안에서 녹음된 대화였어요. 자기야,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한서림만 잘라내면 끝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팀장님, 저 떨려요. 이거 들키면 어떡해요? 안 들켜. 야간 서버 로그는 나밖에 못 봐. 한서리는 바보라 그런 것도 모를 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한서린 잘라내고 나면 그 자리 내가 앉는 거야. 정규직 전환도 바로 시켜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자기야. 키스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죠. 증거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저는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도 해뒀죠. 그 다음은 윤정의 차례였습니다. 윤정이 회사 법인카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격리팀에 아는 사람이 있었죠. 언니, 부탁 하나만 할게요. 뭔데, 설이나? 최윤정 법인카드 사용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개인정보라서. 언니, 제발이요. 정말 급해요. 격리팀 김 언니는 한숨을 쉬며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명품 백,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비. 전부 윤정이 결제한 거였죠. 회사 돈으로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승인된 거였습니다. 제가 승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군가 제 결제 권한을 도용한 거였죠. 더 파고들었습니다. 윤정의 개인 카드 내역도 입수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방법은 있었습니다. 윤정은 최근 3개월간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더군요. 계약직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현우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현우 핸드폰에 뱅킹 앱이 깔려 있었거든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현우가 윤정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3,000만 원이었죠. 저는 모든 자료를 프린트했습니다. 파일로도 저장했어요. 증거를 곳곳에 숨겨뒀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센터 3층 냉동 창고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CCTV 메인 서버가 있었죠. 야간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사고 당일 새벽 영상이었죠. 새벽 1시 20분 현우가 센터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분명 그날 야간 근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센터에 온 거였죠. 현우는 1층 창고로 갔습니다. 단말기 앞에 앉았어요. 뭔가를 조작했죠. 10분 후 윤정이 나타났습니다. 윤정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 쪽이었죠.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회의 때 공개된 증거 영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영상을 다운받았어요. 편집하지 않은 원본이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현우는 마스터키를 복제해서 제 아이디로 시스템에 침입했어요. 배송 코드를 일부러 뒤섞었죠. 윤정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처럼 편집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야간 관리자를 적으로 돌렸다는 것. 야간 관리자는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요. 서버실, CCTV, 출입 기록, 전부요. 현우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저를 무시했던 거겠죠. 저를 바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인쇄물도 파일에 정리했죠. 서버 로그, 블랙박스 음성 파일, CCTV 원본 영상,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 현우의 송금 기록. 완벽했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사냥꾼이었죠. 내일이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현우는 제가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을 거라 생각할 거예요. 윤정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일 회의실에서 만나요, 여보. 당신이 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윤정, 당신도요. 제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우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지? 긴장되지? 현우가 물었어요. 걱정하는 척이었죠. 아니요. 전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아니, 시작될 거예요. 진짜 제 인생이요.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현우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 잘 설명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척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대로 설명할게요.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본사 이사님도 오셨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현우는 상석 근처에 앉았고
윤정은 구석에 있었죠. 소장님은 정면에 계셨습니다. 저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그럼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한서린 관리자, 지난주 발생한 대형 분류 사고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현우가 먼저 일어났거든요. 소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현우 팀장. 현우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이었어요. 여기 한서린 관리자의 징계 사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약물 복용 상태에서 근무한 점. 둘째, 시스템 코드 무단 조작. 셋째, 잠깐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봤어요. 짜증 섞인 눈빛이었죠. 뭔데, 설이나? 내가 말하는 중인데. 징계하기 전에 이 영상부터 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영상? 소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간 팀장님이 야간에 제 아이디로 접속해서 뭘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윤정도 마찬가지였죠. 그게 무슨 소리야?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1시 20분이었어요. 현우가 센터에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죠. 이건 소장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현우가 1층 단말기 앞에 앉아 뭔가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타임스탬프가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죠. 저 시간에 저는 2층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여기 서버 로그 기록이 있어요. 저는 프린트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죠. 새벽 1시 32분 제 아이디로 1층 창고 단말기에 접속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2층에 있었어요. 누군가 마스터키를 복제해서 제 아이디를 도용한 겁니다. 거짓말이야.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스터키 복제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어요. 현우의 아이디로 마스터키를 복제한 기록이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서린이가 만든 가짜 자료야. 현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럼 이것도 가짜일까요? 저는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현우와 윤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한서린만 잘라내면 끝이야. 한서린은 바보라 그런 것도 모를 거야. 한서린 잘라내고 나면 그 자리 내가 앉는 거야. 키스하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현우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윤정을 똑바로 봤어요. 최윤정 씨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백 사신 거 기억하시죠? 제 결제 권한을 도용해서요. 저는 여기 증거 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이에요. 저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명세서가 흩어졌죠. 그리고 현우 팀장님, 윤정 씨한테 매달 1,000만 원씩 보낸 거 통장 내역 다 있어요.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설이나.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6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범인으로 만든 게 오해예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로 저를 파멸시킨 게 오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드디어 사람 취급받았어요.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 대접이요. 저는 현우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당신 같은 쓰레기는 안 치워요.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봐요. 현우는 바들바들 떨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내가 시켰잖아. 갑자기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현우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어요. 팀장님이 시킨 거라고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뭐? 현우가 윤정을 돌아봤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다 팀장님이 계획한 거잖아요. 마스터 키 복제한 것도, 서버 조작한 것도 전부 팀장님이 한 거라고요. 윤정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한서린 관리자 몰아내고 저 정규직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결혼도 해준다고 했고요. 이 미친년이. 현우가 윤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말렸어요. 나, 인연이 다 망쳐놨어. 저요? 팀장님이 먼저 한서린 관리자 싫다고 했잖아요. 나이 먹은 여자랑 살기 싫다고, 젊은 여자가 좋다고. 둘이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난장판이 됐죠.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소장님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소장님은 현우와 윤정을 번갈아 보셨죠. 현우 팀장, 최윤정 씨. 두 분 다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본사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장님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서린 관리자. 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모든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복직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소장님이 눈을 크게 뜨셨죠. 사표를요? 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표를 꺼냈습니다. 미리 써온 거였죠. 소장님께 건넸어요. 소장님은 사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쉽습니다만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아, 서린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갔어요. 제 차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센터가 점점 멀어졌어요. 5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죠.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직위 해제된 뒤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됐어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밝혀졌죠. 6천억대 손실을 의도적으로 만든 죄, 타인 아이디 도용,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방조까지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현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죠. 윤정은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어떤 물류회사도 윤정을 채용하지 않았어요. 사기와 횡령에 가담한 전력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윤정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소장님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소홀 책임으로 본사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죠. 6개월간 무급 정직이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우가 구속된 상태라 재판은 순조로웠어요. 불륜과 사기 행각이 전부 인정됐죠.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한서린 씨. 이제 새 출발하실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낸 다음 날부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경쟁 물류사 몇 곳에 지원했죠. 면접을 봤습니다. 한설인 씨, 이전 직장에서 5년간 야간 관리를 하셨네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죠? 면접관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아서 진실을 밝혔고 스스로 떠났어요. 증거를 모았다고요? 네. 서버 로그, CCTV, 블랙박스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야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활용했죠. 면접관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더군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네요. 실력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 근성도 있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책은 야간 총괄 지점장이었어요. 이전보다 2단계 높은 자리였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 사무실은 깨끗하고 넓었어요.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었죠. 책상 위에는 제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설인 야간 총괄 지점장. 저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대리였어요. 이전 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야간 직원이었죠. 관리자님, 아니 지점장님. 축하드려요. 소식 들었어요. 고마워요, 박 대리님. 저희 다들 지점장님 응원하고 있어요. 꼭 성공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곧 저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밤 10시 저는 센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어요. 지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함께 좋은 성과 만들어 봅시다. 저는 1층 창고부터 3층 냉동구역까지 전부 둘러봤어요. 시스템을 점검하고 동선을 확인했죠. 5년 동안 쌓은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새벽 3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이름으로 제가 한 일을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센터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어요. 현우 없이 혼자 사는 원룸이었죠.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인내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조용히 기록하세요. 당신의 밤은 곧 당신의 무기가 될 테니까요.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이요. 그렇게 저의 새벽은 시작됐습니다.